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 제8회 지방자치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참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울고 우는 후보자들 또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예. 이제는 당선된 우리 지역 대표들 중심으로 좀 힘을 다 모았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선거라는 게 뭐 서로 적으로 생각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뭐 함께 발전하자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위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방법을 제시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경기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이 됐으니까 그 서로 다른 방법이 선택이 됐으니까 그 정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미세하게 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절차나 어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 그리고 또 견해들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드러나고 또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 목적 성취를 조금이라도 그 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 밖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 나라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상황들을 우리 이 시간 그 알짜 뉴스, 국제 네. 뉴스 순서를 통해서 뭐 길지는 않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소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얻은 교훈이 우리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각급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 졸업한 이후에 평생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교양 필수 과목이 우리 국제 정세, 국제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세요. 또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교수님, 드디어 그 중국이 상하이 봉쇄 풀었다는 소식이 네네네. 들려왔는데 좀 네. 전해주시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인구 한 2,500~600만 명 되는 상하이 봉쇄가 2달여 만에 6월 1일 어제죠. 어제 0시를 기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봉쇄가 해제됐다고 해서 갑자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무역협회 상해 지부의 보고를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추정을 했을 때 상해가 봉쇄됐기 때문에 하루에 중국이 경제 손실을 입은 것이 우리 돈으로 약 2조 2천억 원 하루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 연말에 시주석 3년임 그 확정을 지으려고 중국 내부의 그 정치적인 목표가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치적으로도 어떤 손상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중국 내부 문제고 지구촌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나 국제사회에 대한 경제적 손실 이런 건 아직 뭐 이렇게 추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러니까 네. 참 어떻게 중국이 잘 헤쳐나가는지 우리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중국 정부도 나름대로 이렇게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오늘 인민일보 중국 인민일보를 보니까 네. 어제 있었던 리커창 국무원 총리 주재의 상무회의에서 경제 안정을 위한 33가지 종류의 패키지 정책을 논의하면서 중국의 정책 은행들이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을 대출해야 된다. 대출해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인프라는 사실 많은 경우에 이미 과잉 건설됐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조금 앞선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 역시 그 국무원이 올해 지방 정부에 이렇게 배정돼 있었던 우리 돈으로 약 640조 원 규모의 특수 목적 채권이 있는데 네. 이걸 빨리 발행해라. 그래서 6월 달까지 다 발행해라. 그리고 발행한 것을 8월 달까지 전부 다 소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현실에서 중앙이 지시나 명령을 하면 100%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안 되면 서류상으로라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식으로 보면은 이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로 돈을 푸는 그런 정책 같은데요.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은 연간 한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야지 중국 국가 안정, 정치적인 안정을 포함해서 네, 국가 네.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늘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5.5%, 6%보다 아래 성장 목표를 정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상당히 회의적이어서 2%나 그 미만으로 예측하는 상황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네, 네. 이런 경제 정책의 추진을 하는 그 전면에 이전까지와는 달리 좀 상대적으로 리커창 총리가 자주 이렇게 부각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시진핑의 연말 산념임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일정에 네. 어떤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그런 음. 정치적인 의미가 얼마만큼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중국이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참 예. 어려운데 이 미국은 또 대만과 더욱 밀착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맞습니다. 그 네.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게 상당히 크죠. 네. 대만 행정원 대변인이 어저께 뭐라고 밝혔냐 하면 대만의 경제무역협상 판공실 대표하고 미국의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음? 양측의 경제무역 문제를 곧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만의 어떤 각종 경제 협력 방안들 그리고 또 반도체에서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급망 회복 그리고 이 공급망의 강화 이런 논의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있어져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직급이 낮더라도 미국이나 대만의 공무원이 서로 방문을 한다거나 서로 네. 회담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게 좀 바뀌는 것 같다가 2019년에 차이 대만 총통이 공식적으로 미국을 방문까지 하고 또 고급 공무원들이 서로 방문하고 협력하는 게 뭐 일상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는 미국의 상하 의원들이 뭐 집단적 6명인가요? 상당히 많은 집단적으로 대만을 방문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동안 터부시되고 공개를 좀 이렇게 꺼렸던 그런 양측 간의 어떤 군사 협력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도 공공연하게 서로 이제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는 상황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만일에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하지 않았으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서울하고 홍콩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CNN 기자들이 서울발로 뭐라고 이렇게 기사를 냈나 하면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할 힘은 가지고 있다. 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런 기사를 CNN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위협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전에 없이 강력하게 경제 군사적으로 대만과 밀착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좀 상승하면서 충돌하는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런 상황이 요새 자꾸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도 세심하게 지켜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를 이렇게 마련해서 좀 대책을 미리미리 두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대만뿐만이 아니라 뭐 남중국해나 남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활동도 네네네네. 뭐 지금 활발하게 보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대만이나 이제 이 동아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자꾸 이렇게 견제를 하니까 네, 중국도 이전에 해왔던 일이지만 좀 더 최근 들어서 남태평양 지역의 이제 작은 나라들의 이제 경제 군사적인 협력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네. 지역은 또 호주하고 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호주가 더 지금 지난번 총선에 이제 상당히 친중 성향이 있는 노동당과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기 쉽지 않은 그런 또 이런 모습이 또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이제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 최근에 돋보이는 게 어저께 6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구단선 내에 금어기를 선포한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겹치고 있는 남중국해를 같이 이렇게 겹치고 있는 필리핀이나 대만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는데 네. 사실 금어기라고 하는 거는 자국 영해 내에서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취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하고 네. 있지만. 근데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해라고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남중국해에서 금어기다 그러니까 너희들 고기 잡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그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황당한 일이고. 네네네. 근데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제 기억에는 제가 어떤 그 뭐 이렇게 자료들을 본 기억에 아마 1999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오래됐네요. 계속 네. 지속적으로 선포해 왔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무래도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에 대한 어떤 명분과 어떤 그 근거의 축적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할수록 동남아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 반중 정서라든가 사실 필리핀이 또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정권도 상당히 좀 친중적인 기존의 두테르타 행정부의 그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란 예상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친중적인 정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일방적인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네. 참 왜 그러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 중국 지도부가 뭐 이런 거를 모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그렇죠. 생각에는. 네. 알고 있지만 중국이 어떤 특수한 정치적인 체제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좀 이런 부담감이 있더라도 중국 내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일방적이고 강력한 모습을 중국 내부에 이렇게 중국 지도부가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좀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국제뉴스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